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후 5시 42분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그리고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70대 후반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 구형을 포함해서 앞으로 무슨 선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재판은 불공정한 인권을 유린하는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면은 지금 친이계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비박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탄핵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논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의 이런 불공정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반법치적인 재판, 선고, 구형 등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침묵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지우겠다.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 9년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 9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계적 금융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했고 국가적 낭비를 축소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잘못도 있지만은 지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영광의 역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욕의 역사는 됩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을 몸이 아픈 상태에서 징역 20년 예사로 선고하고 구형하고 있는데 그 두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많은데 침묵하고 있다고요? 다만 한 사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라면 다음 정치 보복 차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22조 원 공사를 한 건설업체로부터 1원이라도 받았다는 혐의도 아닙니다. 서울시장 재임 때 청계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 이상원의 회사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 아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입니다. 형제간에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의 것이라는데 왜 검찰이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며 재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는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정치 보복 차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네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왜 불구속 재판을 하지요? 어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 논고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등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구형문이 꼭 선언문처럼 느껴집니다.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럴까요, 과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2위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500만 표 차이였어요. 이게 과연 도곡동 땅 BBK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그만한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키우고는 징역 20년이면 살인사건 한 두세 사람 죽인 범인에게 적합한 형량 아닙니까? 아까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은 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에 다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까? 한 번 수사한 것은 다소 부실한 것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해야 법적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또 정권이 바뀌면은 이 김문수 지사 이야기대로 지금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이 다 칼날을 잡게 되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전직 대통령입니다. 고령의 몸이 아픈 대통령입니다. 왜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정당당한 승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전직 대통령은 갇힌 상태에서 자신을 변호한다는 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성을 상실한 법치는 그게 폭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상실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구형문보다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득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 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적, 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셀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 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 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부터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 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수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수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 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 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 자금에 관한 금융 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정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수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 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셀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 최악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어 세계 경제 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 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해서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 최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들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 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